자, 인사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자, 6월 18일 날 지방직 9급 시험이 완료가 되었습니다. 필기 시험이 완료가 됐는데요. 고생 많으셨습니다. 마음 졸이면서 공부를 오랫동안 해 오셨는데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소기의 목표 도달하셨는지요? 국어, 영어, 한국사, 행정법, 총론, 사회복지학개론 5과목을 보셨을 건데 특히 이 사회복지학개론의 점수가 잘 나오셨는지 궁금합니다. 이번 시간에는 사회복지학개론 기출문제에 대한 총평과 해설 20문제를 원샷으로 쭉 진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총평을 하겠습니다. 총평을 해보는데 제 홈페이지, 메가공무원의 홈페이지에 선생님 새소식에 보면 총평이 올라가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읽으셨던데요. 거기에 보시면 영역별 분석을 해놨고 문항 곤란도를 분석해놨고 그 다음에 출제사항, 특이사항, 그 다음에 향후 학습 계획, 전략 이런 것들을 쭉 정리해놨습니다. 간단하게 총평을 하고 바로 해설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총 20문항에서 좀 독특한 점은 있어요. 독특한 점이 뭐냐면 우리가 보통 정책을 많이 중요하게 생각하죠. 정책에서 9문제 정도 나오는 것이 일반적이에요. 그런데 이번에는 정책의 문제가 많이 줄었습니다. 정책에 해당되는 오리지널 정책에 해당되는 문제가 3문제가 출제가 됐고 그 다음에 이 정책하고 법령하고 좀 연관성 있는 혼합 영역이라 하는데 이게 한 문제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정책과 연관된 문제는 4문제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정책이 많이 이렇게 다운된 측면이 있다면 이렇게 업된 영역도 있겠죠. 오케이. 그게 바로 이번에 두드러지게 법령이었습니다. 법령 문제가 국가직에서는 단 한 문제, 아동복지법 한 문제가 나왔는데 이번에는 이 법령에 해당되는 부분이 상당히 많이 나왔습니다. 물론 지역적인 지문들을 막 넣었으면 정말 힘들었을 건데 여러분들이 많이 봤던 내용들 그런 것들이 나와서 참 천만다행이다 이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법령 문제가 5문제가 있고요. 그 다음에 앞에서 제가 정책과 법령의 혼합 문제가 하나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게 이제 한 문제다 이렇게 말씀드렸고 법령과 지역사회복지 사회보장급여 이용 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이런 것들이 이제 여기에 해당될 수 있겠습니다. 여기에 해당되는 문제가 이제 한 문제가 출제가 됐어요.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 이 법령 문제를 많이 컨트롤하지 못했다면 점수가 고득점이 나오지 못했을 것 같아요. 지역적인 부분이 안 나왔다 하더라도 법령 공부를 등한시하면은 이거 맞추기 힘들거든요. 그래서 이 7문제 정도 되는 혼합 영역까지 포함해서 7문제 정도 되는 이 법령이 이번에 고득점으로 가느냐 아니면 고득점으로 가지 못하느냐에 좀 어찌 보면은 하나의 바로미터가 될 수 있다. 이 법령의 문제가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실천의 문제가 2문제, 조사의 문제가 1문제, 행정의 문제가 1문제가 나왔는데요. 이 행정의 문제가 우리가 보통 말하는 행정의 문제 하면은 조직이론하고 리더십 이론하고 기획기법의 펄트, 예산 모형 이 정도로 예상을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번에는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 규칙이 나왔습니다. 이것은요. 사회복지사 1급 시험 사회복지행정론 3교시 시험에서 한 문제씩 꼬박꼬박 나오고 있는 것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데 이번에 후원금 관리에 해당되는 부분이 출제가 됐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생소하고 이례적인 문제가 행정에서 한 문제 나왔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실천기술이 2문제가 출제가 되었습니다. 실천기술에 해당되는 문제, 여러분 국가직에서 기록기술이 나왔었죠. 이번에도 기록 유형이 나왔습니다. 사회복지 실천 기록의 유형이 출제가 됐는데요. 이 기록의 문제도 우리 공무원 시험에서 거의 등장한 바가 없었는데 이번에 2022년 국가직에서 등장하더니 이번에는 또 지방직에도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사회복사 1급 시험에서는 실천 기술 파트에서 한 문제씩 잘 내는 것 중에 하나거든요. 그래서 사회복지사 1급에서 나왔던 그 유형들, 그런 부분들이 좀 이번에는 보였던 것이 이제 조금 특징 중에 하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물론 많은 문제는 아닙니다만, 그렇다고 해서 사회복사 1급 시험의 기출문제를 다 들여다볼 필요는 없어요. 그거는 일종의 시간 낭비가 더 많을 수 있기 때문에 제가 이제 앞으로 2023년 대비로 사회복지사 1급 시험의 기출문제도 좀 이렇게 소개를 해 드릴 거예요. 그러면 그 문제들을 여러분들이 따라와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실천기술과 인행사, 그 다음에 실천과 인행사, 여기에 해당되는 부분인데, 뭐 실천기술하고 인행사 영역은 가족이에요. 밀착가족, 유리가족, 이런 것들이 여기에 출제가 됐고, 실천하고 인행사 같은 경우는 제가 이제 모의고사에서 많이 했던 거 아시죠? 뭐 항상성이라느니, 그 다음에 엔트로피, 역엔트로피 이런 거 있잖아요. 체계이론에서 이야기하는 그 소소한 개념들, 그런 것들이 출제가 됐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영역별 분석은 이 정도 할 수 있고요. 이제 그 다음에 이제 문항골 난도는 좀 어려웠겠다라고 생각하는 게 2문제 정도 되고요. 그 다음에 중에 해당되는 문제가 8문제, 하에 해당되는 문제가 10문제인데요. 국가직하고 대비를 해볼게요. 2022년에도 어려운 문제가 2문제 정도 출제됐다, 이렇게 총평을 했었는데, 이 중과 하가 바뀌었습니다. 그러니까 중에 해당되는 문제가 이번에는 8문제, 하에 해당되는 문제가 10문제니까 이게 바뀌면 국가직에서는 중에 해당되는 문제가 10문제, 하에 해당되는 문제가 8문제였거든요. 그래서 국가직보다는 이번 지방직이 조금 더 수월했다, 이렇게 판단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국가직 문제하고 지방직 문제를 딱 놓고 봐보세요. 그러면 지문의 길이도 다르고요. 지문의 길이도 지방직이 조금 더 부담이 좀 덜해요. 그리고 문제를 쭉 풀어나가는 그런 그 흐름? 우리가 이제 쉽다라고 생각하면 흐름이 잘 나가잖아요. 근데 국가직은 그게 조금 덜했는데, 이 지방직에는 흐름이 조금 더 나았어요. 그래서 지방직이 조금 더 수월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제가 국가직 때는 80점 정도면 경쟁력이 있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린 적이 있거든요. 지방직은 85점, 왜냐하면 조금 더 쉬웠기 때문에 85점 정도 여러분들이 맞춰주신다면 경쟁력은 있겠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자, 특이사항은 제가 이제 금방 말씀드리면서 다 영역별 분석하면서 말씀을 다 드렸거든요. 그래서 그 내용은 자료를 한번 봐주시면 되겠고, 제가 이제 이번 지방직 문제를 쭉 보면서 느낀 점이 뭐냐면, 제가 기본 플러스 심화 이론을 하잖아요. 96강 정도 했던 것 같아요. 96강 정도 했는데, 그 기본 이론서 안에 있는 내용들이 많이 출제가 됐어요. 그러니까 기본 이론부터 탄탄하게 교재를 회독하고 꼼꼼하게 공부하신 분들은 이번에 약간 지엽적인 부분이 나왔다 하더라도 그걸 맞출 수 있었을 것이고, 그렇지 않고 기본 이론을 건너뛰고 필기 노트라든지 핵심 요약이라든지 이런 것에 좀 집중했던 수험생들은 이게 뭐지? 이런 것들을 조금 고민하면서 풀었을 것 같아요. 그런 것들이 이번에 좀 특이 현상이다. 국가직도 마찬가지고 지방직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첫 번째 제가 드리고 싶은 코멘트는 뭐냐면, 커리큘럼대로 기본 플러스 심화 붙어서, 제가 항상 그래요. 기본 플러스 심화에 한 번 정도는 봐주시는 게 좋다. 제가 강좌 수가 좀 늘어나는 이유는 같이 회독을 하잖아요. 어차피 여러분들이 나중에 회독을 할 시간이 부족할 거예요. 왜냐하면 5과목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수업 시간에 같이 회독을 해주기 때문에 같이 회독하면서 완강이 되면 한 번 회독이 끝나는 거예요. 그냥 그런 식으로 진행하다 보니 강의가 조금 길어지고 판소도 있다 보니까 길어지고 그러는 거예요. 그렇지만 그 작업을 한 번 정도는 해줘야 된다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 다음에 영역별 분석하면서 이제 특이사항은 다 말씀을 드렸고요. 이 학습 전략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면, 학습 전략을 제가 크게 3가지로 제안을 했어요. 첫 번째는 이론을 탄탄하게 해라. 이론은 세 커리가 있잖아요. 첫 번째가 기본 플러스 심화,
그 다음에 필기노트, 그 다음에 핵심 요약이거든요. 요 세 가지가 다 이론이에요. 그러면 이 세 가지를 다 보는 게 좋긴 좋은데, 만약에 이 세 가지 중에서 내가 그래도 좀 줄이고 싶다, 그런 수험생분들이 더 많을 거예요. 줄이고 싶다라는 수험생들이 더 많을 건데, 초시생과 재시생이 달라요. 초시생 같은 경우는 앞에 말씀드렸던 기본 플러스 심화부터 차근차근 가는 게 좋겠죠, 당연히. 자, 그 다음에 재시생 같은 경우는 이미 기본 플러스 심화를 한번 보셨을 수도 있어요. 그렇죠? 그러면 이제 필기노트와 핵심 요약으로 우리가 이제 정리를 해 나가는 게 좀 필요하다, 이런 것도 이제 말씀을 드릴 수 있어요. 그래서 초시생과 재시생의 어떤 맞춤형에 여러분들의 그 선택과 집중, 이런 것들이 좀 필요하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이제 문제인데, 두 번째 제안은 문제예요. 그럼 문제도 꼭지가 세 꼭지예요. 첫 번째는 기출, 그 다음에 단원별, 그 다음에 실전이잖아요. 그러면 역대 기출문제, 공개된 기출문제 위주로 해서 철저하게 분석하는 것은 기본 중에 기본이거든요. 자, 그리고 나서 저는 단원별 문제를 기출 변형으로 해요. 기출 변형의 문제를 한번 풀어보고, 그 다음에 마지막에 실전 문제를 푸는 거죠. 실전 문제가 조금 더 어렵죠. 어려운 문제들도 많이 집어넣기 때문에. 그래서 이렇게 세 가지가 가는데, 이 세 가지에서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초시생과 재시생이 좀 다를 수 있는데, 초시생 같은 경우는 당연히 기출문제를 봐야 돼요. 봐야 되고, 재시생 같은 경우는 아마 기출문제를 엄청 많이 봤을 거예요. 지문이 외워질 정도로 봤을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재시생 같은 경우는 기출문제보다는 기출 변형 문제를 보는 게 더 좋죠. 기출 변형 문제, 실전 문제, 이런 식으로 가는 것이 좀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초시생은 어떻게 하느냐? 초시생은 다 해야 되느냐? 기출 문제를 하고, 그 다음에 기출 변형 문제를 하든지, 아니면 기출 문제 하고 실전 문제를 하든지, 이런 식으로 해서 문제를 정리해 나가는 게 좋죠. 이제 가장 원칙적인 것은 세 가지를 다 보는 게 좋아요. 그래서 커리큘럼이라는 게 만들어지는 거잖아요. 그래서 다 보는 게 좋지만, 만약에 시간이 안 된다면 여러분들이 선택을 해서 어떤 영역에 집중해 주시는 게 좋다. 자, 그 다음에 마지막 이제 세 번째는 커리큘럼을 잘 활용하는 것이 필요합니다라고 해요. 근데 앞에서 말씀드렸던 초시생과 재시생 자신의 어떤 입장을 생각해보고 거기에 맞게 커리를 잘 잡아가는 게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요. 이제 특강이란 게 있어요. 특강은 되게 두 개밖에 없어요. 법령 특강이라고 하는 거하고 족집게 특강이라고 하는 것이 있어요. 물론 면접도 있긴 있지만 면접은 놔두고요. 그래서 이 법령 특강은 시험 보기 전에 한 달 전에 법령 개정된 부분이 있을 수 있으니까 그런 것들을 터치해드리고 중요 조문들 그걸 한번 쭉 훑는 거예요. 4시간에. 그 다음에 족집게, 국가직 대비 족집게, 지방직 대비 족집게, 이것도 이제 40문제씩 풀거든요. 4시간에. 그래서 이런 것들도 좀 이렇게 마지막 막판이잖아요. 그래서 막판 스퍼트에 좀 필요한 부분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자, 가장 위험한 게 뭐냐면 쉽게 공부하려고 하는 거예요. 필기노트 보고 간혹 가다가 그런 수험생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노파심에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필기노트 보고, 그 다음에 예를 들어서 기출 변형 문제, 단원별 문제 보고, 그 다음에 족집게 특강 보고, 요 3개 딱 보고 이제 시험장 가는 거죠. 제일 위험한 거예요. 제일 위험한 거. 이렇게 공부했던 분들이 이번에 2022년에는 좀 낭패를 많이 봤어요. 그래서 그런 것보다는 좀 더 탄탄하게 커리큘럼대로 맞춤식으로 여러분들의 입장에 맞게 맞춤형으로 잘 설계해 주시는 게 좋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 한 15분 정도 총평을 했습니다. 이 정도 총평을 했고,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들과 함께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는데요. 이 문제는 뭐 여러분들이 알다시피 이미 올라가 있어요. 공개가 됐더라고요. 그 공개된 것도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시험지 놓고 공부하시면 되는데, 제가 이야기할 때 이렇게 조금씩 적어 드릴 거예요. 그러면 그 시험지 그 문제와 문제 사이에 공간이 아주 협소해요. 그래서 쓸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노트를 옆에 놓고 간단한 메모장이나 노트를 놓고 좀 필요한 부분은 써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런 식으로 이번 시간을 활용해 주시고요. 자, 해설에 대한 부분은 해설 내용에 대한 부분은 나중에 여러분들이 확인하실 수 있는데 지금 2023년 기본 이론서가 6월 말에서 7월 초에 나옵니다. 이제 시험이 끝났기 때문에 6월 말에는 나올 것 같아요. 6월 말에는 출간이 충분히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기출문제집도 아마 7월 초에는 나올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새로 업데이트된 그 문제집, 그 다음에 기본 이론서 이런 것들을 한번 관심을 갖고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1번 문제부터 20번 문제까지 풀겠습니다. 1번 문제 되게 보니까 전반부는 좀 쉬웠더라고요. 전반부는 쉽고 후반부에 조금 어려운 것이 있었다 이렇게 판단할 수 있는데 제가 지금 가지고 있는 문제 유형은 A 책형입니다. 자, 로마니신이 제시한 사회복지 변화 방향으로 옳지 않은 것은 입니다. 이거는 뭐 여러분들이 엄청 많이 봤던 거고 기출에서도 많이 나왔던 것 중에 하나거든요. 답은 1번이죠. 보편성에서 특수성이 아니라 미분화된 농업사회에서 분화된 산업사회로 사회복지 패러다임의 변화는 바로 특수성에서 보편성으로 간 거죠. 제가 이게 써드리는 게 오답노트라고 보시면 돼요, 거의. 자, 특수성이라는 것은 그렇죠. 사회적인 약자계층. 그 다음에 보편성이라는 것은 모든 국민. 이렇게 정리하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자선에서 시민적 권리로, 민간 지원에서 공공 지원으로, 이 민간 지원에서 공공 지원으로를 그렇습니다. 자발성에서 공공성으로. 자발성에서 공공성으로 이렇게도 나옵니다. 자, 같은 말이에요. 같은 의미예요. 그 다음에 자녀적 복지에서 제도적 복지로 윌렌스키와 르보의 의미를 딴다면 예전에는 자녀적인 복지였다. 자, 이게 자녀적인 복지잖아요. 이게 뭐예요? 제도적인 복지고 이렇게 정리할 수 있죠. 자, 이거 외에도 또 있는 거 알고 계신가요? 네. 자, 첫 번째는 이거 외에도 로마니신이 말한 것 중에 최저, 자, 최저에서 최적이라고 하는 것을 들어보셨을 거예요. 자, 최저 기준이라고 쓸게요. 최저 기준에서 최적, 다른 말 적정 기준으로요. 이렇게 정리할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예전에는 개인의 문제다. 지금은 사회적인 문제다라고 하죠. 그래서 개인 개혁에서 사회 개혁으로, 개인 개혁에서 사회 개혁으로 예전에는 문제를 해결하려고 했죠. 그러니까 아주 극빈층이 있다 그러면 그걸 해결해 주는 것에 초점을 맞췄는데 더 지금은 적극적으로 예방이에요. 그래서 문제 해결에서 문제 예방으로, 문제 해결에서 문제 예방으로. 자, 이런 식으로 우리가 할 수 있어요. 이걸 같이 연결해서 할 수 있죠. 문제 해결 중심의 개인적 개혁, 문제 예방 중심의 사회적 개혁. 이런 식으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자, 되셨습니다. 여기까지. 답은 1번입니다. 2번 문제 들어갑니다. 2번 문제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용어의 정의에 나오는 것들인데요. 제가 이거는 면접에도 나옵니다. 외우셔야 됩니다. 라고 말했던 거예요. 개별 가구의 소득평가액과 재산의 소득완산액을 합산한 금액을 뭐라 한다? 소득인정액이라고 합니다. 자, 소득인정액이 1번에 보이시나요? 1번이 답이 되겠죠.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보장기관이 급여의 결정 및 실시 등에 사용하기 위하여 산출한, 그 다음에 가로, 같이 읽어주세요. 시작. 개별 가구의 소득평가액과 재산의 소득완산액을 합산한 금액 가로 닫고. 이것을 무엇이라 하느냐. 제가 이거 합산 대신에 차감이 나오면 틀립니다 라고 몇 번 말했죠. 그래서 소득인정액의 개념을 꼭 알아놓으셔라. 면접 때도 나올 수 있다. 자, 답은 1번입니다. 최저생계비가 2번에 보이시나요? 최저생계비는 제가 최소한의 비용을 찾으라고 했죠. 최소한의 비용.
자, 국민이 건강하고 문화적인 생활을 영위할 수 있는 최소한의 비용이다.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그 다음에 최저보장 수준이 나오죠. 최저보장 수준은 보장 수준이 나온다. 맨 끝에 보장 수준을 말한다. 이렇게 끝난다고 그랬잖아요. 제가 최저보장 수준의 법에 나온 용어의 정의를 잠깐 읽어드리겠습니다. 국민의 소득, 지출 수준과 수급권자의 가구 유형 등 생활 실태, 물가 상승률 등을 고려하여 급여의 종류별로 공표하는 금액이나 보장 수준을 말한다. 이렇게 보장 수준이 나오면 최저보장 수준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 다음에 기준중위소득이 있습니다. 기준중위소득은요, 이게 중요한 거죠. 국민 가구 소득의 중위값, 이게 나와야 돼요. 왜? 중위소득이니까 딱 가운데 오는 거잖아요. 그래서 기준중위소득이란 보건복지부 장관이 급여의 기준중에 활용하기 위하여 중앙생활보장위원회 심의 의결을 거쳐 고시하는, 같이 해보세요. 국민가구소득의 중위값. 시작. 국민가구소득의 중위값. 이게 나와야 된다고요. 그래야 기준중위소득이 되는 거예요. 자, 됐습니다. 여기까지 진행했습니다. 3번 문제 들어갑니다. 3번 문제는 제가 카두신, 족집게 특강에도 카두신 이 문제를 풀어드렸는데, 카두신이 분류한 아동복지 서비스 중 어디에 해당되느냐라고 했습니다. 1번 지지, 2번 보충, 3번 대리. 여기까지 세 가지잖아요. 여기 4번에 있는 기능적은 없어요. 그래서 4번은 제끼고 1번, 2번, 3번 중에 하나가 답이 되겠는데, 첫 번째에서 답이 나왔어야 돼요. 어디죠? 그쵸? 부모의 역할을 일부분 대행, 여기에 밑줄이요. 자, 이게 중요한 거잖아요. 일부 대행하는 거다. 그럼 보충이죠. 일부 대행하는 것은 보충, 전부 대행하는 것은 대리. 이렇게 말씀드렸잖아요. 사회가 부모의 역할 일부분을 대행함으로써 부모 역할이 충족되도록 돕는 서비스입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부모님의 실업, 질병, 장애 등의 문제에 대처하기 위한 서비스다라고 했습니다. 자, 그러면 부모님의 실업이 있다. 그러면 소득이 부족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소득을 지원해 준다. 소득 지원. 그 다음에 부모님이 질병에 걸렸거나 장애에 됐다. 그럼 아이를요, 보육해 줘야죠. 자, 보육이 필요하다. 가사도우미 파견도 필요하겠죠? 가사도우미 파견도 필요할 거예요. 이걸 딱 보니까 세 번째 나와 있어요. 세 번째, 보육 서비스, 가정봉사원 파견 서비스가 있잖아요. 가정봉사원 파견이 가사도우미 파견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이게 뭐예요, 다? 그렇죠. 보충적 서비스의 사례들이에요. 보충적 서비스의 사례, 보충적 서비스 사례. 이렇게 정리하시면 돼요. 알았죠? 오케이. 이 문제도 거의 다 푸셨을 거예요. 정답률 거의 100% 나왔을 걸로 생각이 됩니다. 답은 2번입니다. 자, 지지적 서비스가 있는데, 지지적 서비스는 상담을 한다든지 치료를 한다든지 그 다음에 교육을 한다든지 부모 교육이요. 이런 것들이 여기에 들어간다라고 말씀드렸어요. 지지적 서비스에 써놓으시면 되고, 대리는 가정 위탁이라든지 그 다음에 입양이라든지 그 다음에 시설 보호가 있죠. 이런 것들이 이제 대리적 서비스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되셨나요? 오케이. 답은 2번. 4번 문제에 들어갑니다. 제가 노인복지법 하면서 압도적인 1위는 거의 90% 이상 확률은 시설입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고, 족집게 특강으로 기억하는데 요약 나오면 의료입니다. 이렇게 말씀드린 적이 있어요. 생각나십니까? 오케이. 자, 노인복지법상 노인 주거복지시설로 옳지 않은 겁니다. 양로 3개 있거든요. 양로시설, 공동생활가정, 복지주택 이렇게 3가지예요. 자, 양로시설, 노인복지주택, 노인공동생활가정까지는 맞아요. 마지막에 요양이 보이시나요? 요양에 동그라미 치세요. 노인 요양 공동생활가정. 이것은요. 자, 노인 의료복지시설이에요. 노인 의료복지시설이에요. 자, 노인 의료복지시설은 2개가 있어요. 요양시설하고 노인 요양 공동생활 가정이 있습니다. 노인 요양 공동생활 가정이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정리하시면 됩니다. 자, 됐습니다.
정리가 됐죠? 답은 4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자, 이제 5번 문제에 들어갑니다. 5번 문제는 밀착가족과 유리가족에 대한 설명입니다. 자, 가족에 대한 이야기가 국가직에서도 강조가 되던데 이번에 지방직에도 이게 나왔어요. 자, 그러면 이 밀착이라고 하는 거나 분리라고 하는 것을 경계라 합니다. 경계. 바운더리, 경계라 하는데 자, 양극단의 경계가 있습니다. 여기를 우리가 분리입니다. 죄송합니다. 분리, 유리, 가족이라 하죠. 경계. 그 다음에 여기는 밀착, 그 다음에 혼돈 이런 말을 쓰죠. 동의어예요. 혼란이라는 말도 쓰고요. 여기는 이제 명확한 경계라고 하죠. 명확한 경계, 분명한 경계라고 합니다. 당연히 이쪽이 기능적인 가족이 됩니다. 이쪽이 기능적인 가족이 됩니다. 양극단은 역기능적인 가족이 될 것이고요. 자, 지금 문제는 이 두 가지를 물어봤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핵심을 보여드리면 자, 구성원끼리 분리되어 있대요. 그러면 무관심이죠. 무관심의 정도가 아주 높은 거예요. 여기는요, 딱 밀착됐다는 것은 간섭이 심한 거예요. 과간섭이라고 하죠. 간섭이 심한 거예요. 이해되셨나요? 오케이. 이거를 연상하면서 보시면 돼요. 1번 질문. 밀착가족과 유리가족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건데요. 밀착가족은 가족성원 간의 상호작용이 부조가 돼요. 상호작용 부족이 어디예요? 여기는 상호작용이 너무 많은 거예요. 간섭이 심하니까. 그래서 상호작용 부족은 여기죠. 상호작용 부족은 여기예요. 상호작용 부족은 여기에 들어간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1번 지문이 잘못됐어요. 1번 지문은 유리가족은 그래야 돼요. 유리가족은 가족성원 간의 상호작용이 부족하다. 2번 지문, 밀착가족은 가족성원의 자율성 보장되지 않는다. 여러분, 간섭을 많이 하면 내 스스로 뭘 못해요. 왜? 간섭하니까. 그래서 여기는 자율성 부족이에요. 여기는 구성원의 자율성 부족이에요. 그래서 2번 지문은 맞아요. 3번 지문, 유리가족은 가족성원 간의 충성심이 부족하다. 왜? 관심이 없으니까. 나 몰라라 하는 거니까 충성심이 부족하다라고 할 수 있어요. 충성심 부족. 자, 그 다음 4번째, 유리가족은 가족으로서의 보호기능을 수행하기 어렵다라고 했어요. 관심이 없으니까. 항상 무관심으로만 정리하면 돼요. 무관심의 정도가 너무 심하니까 여기는 보호기능을 수행하기가 어렵다. 보호기능 수행 어려움 이렇게 쓰면 되겠죠. 자, 여기는 과보예요. 과간섭이라 보호의 기능이 너무 과한 거예요. 여기는 보호의 기능이 어려운 것이고 이렇게 해서 정리하시면 돼요. 되셨죠? 네, 어려운 거 아니고 자, 이 경계를 말한 분이 민우친입니다. 구조적 가족치료의 민우친. 자, 답은 1번이었습니다. 6번 문제 들어갑니다. 6번 문제 별표. 6번 문제는 체계 이론과 관련된 용어에 대한 설명, 옳지 않은 것은입니다. 자, 홀론이 나왔습니다. 홀론은 제가 그림으로 그린 적이 있는데 생각나시죠? 이렇게 대충 그릴게요. 조금 삐뚤어졌는데 여기에 가족이 있다. 그러면 여기에 이제 사회가 있고 그 다음에 여기에 가족의 하위 체계가 있겠죠. 하위 체계가 있을 것이다. 그래서 주어가 가족은이에요. 가족은 사회에 속해 있으면서 하위 체계를 포함하고 있는 거. 이거를 우리가 홀론이다. 이렇게 이야기한다고요. 자, 그러면 1번 지문을 천천히 같이 읽어봐요. 시작. 부분, 임과 동시에 전체라는 체계 속성을 의미한다. 다시 한번 시작. 부분, 임과 동시에 전체라는 체계 속성을 의미한다. 봐보세요. 가족은 사회의 부분이에요. 맞죠?
오케이. 가족은 이 녀석을 포함하고 있대요. 그러니까 하위 체계를 포함하고 있는 전체가 또 가족이기도 해요. 그래서 이걸 혼론의 개념으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되셨죠? 맞습니다. 2번 지문 들어갑니다. 상호성입니다. 자, 거기 보면 reciprocity가 나옵니다. 이게 바로 순환적 인과관계와 동의어예요. 순환적 인과관계가 reciprocity거든요. 그래서 상호성, 순환이라는 것을 그림으로 그리면 이렇게 되잖아요. 그래서 상호성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상호성은 체계 내 한 부분의 변화는 다른 부분의 영향을 미치고 끊어요. 전체 체계에도 파급 효과가 있음을 의미한다. 그래서 제가 이걸 일명 파문 효과 이렇게 말씀드렸죠. 그래서 상호성, 순환적 인과관계, 그 다음에 파문 효과. 자, 이런 것들이 다 유사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2번 지문 맞습니까? 맞습니다. 자, 3번 지문 들어갑니다. 항상성입니다. 항상성은 제가 족집게 특강 마지막 때도 말씀을 드렸는데요. 자, 어떤 체계의 위협을 딱 줬어요. 그런데 그 체계가 그 위협으로부터 꼬꾸라지지 않고 탄력을 발휘해서 그 전으로 되돌아가려고 해요. 그게 바로 항상성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항상성은 체계 내외에서 발생한 변화로 가로 균형이 깨졌을 때, 이게 바로 이제 위기죠. 위협이라고 하거든요. 균형이 깨졌을 때 뭐라고요? 회복하려는 경향. 이게 중요한 단어예요. 회복하려는 경향. 그것을 호메오스테시스 항상성이라고 합니다. 역동적 균형 상태라는 말도 알고 계셔야 됩니다. 자, 가족이라는 체계가 변화가 되면서 어떤 현상을 쭉 유지시키려고 하는 거죠. 이런 것들을 항상성, 가족의 항상성이라고 해요. 또한 어떤 균형을 깨뜨리려고 했을 때, 위협을 받았을 때 그 체계가 회복 다시 과거로 되돌아가는 그런 거라고 생각하면 돼요. 제가 많이 이론 시간대 이야기하는 게 오뚜기거든요. 자, 오뚜기가 이렇게 있을 때 위협을 딱 가하면 툭 떨어지죠. 근데 다시 올라오잖아요. 자, 이런 것들이 바로 이제 일종의 항상성 기제, 항상성의 개념과 연관성이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3번 지문 맞고요. 4번 지문이 틀렸다는 건데 4번 지문에 제가 이런 말씀을 드렸어요. 개역. 자, 개방 체계는 역엔트로피다 그래요. 그럼 폐쇄 체계는요? 엔트로피가 돼요. 자, 이건 기본적으로 알고 계시잖아요. 그러면 개방 체계는 에너지가 교환되는 거예요. 폐쇄 체계는 에너지가 교환되지 않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 정도까지는 아시잖아요. 거기 첫째 줄에 보면 체계 외부로부터 에너지가 유입이 된대요. 에너지가 들어왔잖아요. 그러면 이거는 개방 체계라고 해야죠. 오픈돼 있으니까 유입이 된 거죠. 클로스가 됐는데 어떻게 유입이 됩니까? 그래서 이거는 틀렸구나. 이건 틀린 지문이구나 라고 바로 알아야 돼요. 자, 체계 외부로부터 에너지가 유입되어 체계 내부에 유용하지 않은 에너지, 이걸 불필요한 에너지라고 그래요. 불필요한 에너지가 감소되는 것을 엔트로피라 한다? No, 역엔트로피라 합니다. 자, 4번의 오답 노트는 역엔트로피입니다. 자, 역엔트로피를 네겐트로피라고 하죠. 똑같은 의미로 보시면 됩니다. 자, 역엔트로피, 네겐트로피는 개방체계, 개역 말씀드렸고, 자, 이 녀석은 체계 외부로부터 에너지가 유입이 됩니다. 외부로부터 에너지 유입이 되고,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불필요한, 유용하지 않은, 그럼 좀 말이 어렵잖아요. 그래서 불필요한 에너지가 감소하는 거예요. 자, 불필요한 에너지가 감소하는 거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됩니다. 자, 되셨죠? 오케이. 자, 그러면 제가 엔트로피 이야기하면서 핸드폰 이야기를 많이 했잖아요. 자, 봐보세요. 핸드폰에 배터리가 있어요. 90% 남았어요. 근데 외부에서 잭을 연결하지 않았어요. 그건 폐쇄 체계잖아요. 오케이. 그러면 90%를 쓸 거 아닙니까? 이 90%는 아주 필요한 에너지거든요. 유용한 에너지예요. 그래서 유용한 에너지가 감소되는 것은 엔트로피예요.
자, 그러면 엔트로피를 정리합니다. 엔트로피. 자, 엔트로피는 폐쇄 체계예요. 폐쇄 체계와 연관성이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체계 내부의 에너지. 체계 내부의 에너지. 내부 에너지를 사용하겠죠. 왜? 외부로부터 에너지가 유입되지 않으니까. 사용하면서 유용한 에너지, 필요한 에너지, 유용한 에너지가 감소하는 거예요. 자, 그것을 우리가 엔트로피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정리를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이 문제는 여러분들이 조금 어려웠을 수 있어요, 시험장에서. 그리고 여러분들이 죄송합니다만 인간행동과 사회환경의 영역을 많이 포기하신 분들이 많아요. 이거 안 나올 건데? 생각하면서. 그러다 큰 코 다친다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이런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실전 문제 보시면 이 문제 많아요. 이 체계이론의 개념, 이런 것들이 기출문제에 있거든요. 그래서 기출 변형 문제도 넣고, 그 다음에 모의고사에서도 넣고, 그 다음에 실전 문제도 넣고, 이번에 족집게 특강에도 넣어드린 거예요. 이 부분은 여러분들이 상당히 잘 정리해 놓으실 필요가 있다 말씀을 드립니다. 답은 4번입니다. 자, 이제 7번 문제 들어갑니다. 7번 문제는 여러분들이 아주 쉽게 푸셨을 것 같아요. 사회복지사의 역할과 활동 사례가 바르게 짝지어진 것은 입니다. 자, 1번 옹호자, 2번 행동가, 3번 중재자, 4번 교육가인데요. 자, 불이익을 당하고 있는 중증장애인의 권익 향상을 위해서 정책 변화를 도모했다. 옹호자, 맞습니다. 자, 한마디로 말하면 불이익을 당하고 있는 중증장애인을 대변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2번 한부모 가족의 청소년이 지역사회 내 방과 후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기관을 시작 연계해 주었다. 연계해 주었다. 뭐예요? 브로커, 중개자죠. 행동가 아닙니다. 이것도 거의 100% 정답률 나왔을 거예요. 이게 어떻게 행동가입니까? 행동가는 어디 나가서 시위하는 사회행동 모델에서 나오는 사회복지사들인데, 자, 세 번째는 중재자입니다. 이원 조정 중인 부모의 자녀 양육권 갈등 상황에서 중립의 동그라미, 중립적 위치를 유지하며 합의를 이끌어냈다. 네, 메디에이터 중재자 맞습니다. 자, 교육가입니다. 교육가는 저기 뒤에 보면은 또 아주 친절하게 교육을 진행했다고 말을 해줘요. 당연히 교사, 교육가가 되겠죠. 손자녀를 양육하는 조부모를 대상으로 양육기술 교육을 진행했다. 교육가 맞습니다. 자, 답을 해결했어요. 답은 2번, 이 답입니다. 2번의 오답 노트는 중개자입니다. 제가 여러분들 화면 많이 안 움직이게 옆 바운더리에서만 움직일게요. 자, 이제 9번 문제, 8번 문제입니다. 죄송합니다. 8번 문제 들어갈게요. 8번 문제는 제가 청소년 복지 문제가 좀 잘 나옵니다, 요새. 그래서 청소년에 좀 관심을 가져주세요 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가장 많이 나온 게 청소년 복지지원법이에요. 청소년 복지지원법의 청소년 복지시설인데 이번에도 그게 나왔어요. 자, 여러분 우리가 1번부터 읽어볼게요. 청소년 쉼터, 청소년 자립지원관, 청소년 치료재활센터, 청소년 회복지원시설. 이제까지 두 문제가 있는데 청소년 복지시설 아닌 거 뭐야? 수련관, 수련원 이게 답이었어요. 그래서 두 문제였거든요. 이번에는 개념 문제예요. 개념을 찾아라라고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렸죠. 쉼터는 가출 청소년. 그런데 최근에 법이 개정돼 갖고 가정 밖 청소년이 나와요. 그래서 1번 청소년 쉼터에다 쓰세요. 청소년 쉼터에다가 가정 밖 청소년. 이렇게 써놓으면 돼요. 요것만 알면 돼요. 요것만. 그 다음에 청소년 자립지원이죠. 자립지원, 그럼 그대로 가면 돼요. 자립을 지원하는 것이구나. 자립을 지원하는 것이구나. 3번 치료재활센터. 치료하고 재활하는 것이구나. 이해되세요? 오케이. 자, 그 다음에 네 번째 회복지원시설이 있죠. 회복지원시설은 소년법상 소년이요. 소년법상 소년.
이게 나와요. 소년법상 소년. 그래서 이 위탁처분, 감호 위탁처분을 받은 그 소년들을 보호해서 이제 그 도움을 주는 것이 바로 회복지원시설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제가 포인트만 잡아준 거거든요. 이 포인트만 알아도 이 문제를 풀 수 있어요. 청소년복지지원법상 청소년복지시설 중 끊어요. 학습, 정서, 행동상의 장애가 있는 청소년을 대상으로 정상적인 성장과 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해당 청소년에게 치료, 동그라미, 교육, 재활, 동그라미, 재활을 종합적으로 지원하는 거주용 시설은 치료재활센터예요. 3번이 답이죠. 여기 있잖아요, 여기. 이렇게 정리하시면 됩니다. 아셨죠? 네. 자, 그 다음 9번째 문제 들어갑니다. 이것도 여러분들이 아마 푸시는데 4번까지 딱 읽고 바로 답 체크하고 넘어갔을 것 같아요. 우리나라 아동복지 제도에 대한 건데 옳지 않은 것은입니다. 보호아동 자립지원, 디딤씨앗 통장, 드림스타트, 아동수당 이렇게 4가지인데 다 아동복지 제도입니다. 자, 보호아동 자립지원 보겠습니다. 그대로 이해하시면 돼요. 아동복지시설 등에서 퇴소하는 아동의 자립 동그라미, 자립준비 및 안정적인 자립 기반을 조성하는 거. 보호아동 자립지원 맞죠? 당연한 거 아닙니까? 자, 그 다음에 2번 디딤씨앗 통장이 있습니다. 디딤씨앗 통장은요. 디딤씨앗 통장은 자산영성 지원 사업이에요. 자산영성 지원 사업. 당연히 아동을 대상으로 하는 거죠. 이렇게. 자, 디딤씨앗 통장, 아동과 국가의 매칭 펀드. 자, 매칭 펀드는 아동이 적립한 것이 있잖아요. 그러면 그 적립 금액에 대해서 매칭을 해서 예전에는 1대1로 해줬는데요. 2022년부터서는 정부 매칭 비율이 1대2로 확대가 됐어요. 1대2로 확대가 됐다. 이건 참고만 하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뭐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예를 들어서 아이가 5만 원을 적립을 했다. 그러면 5만 원을 매칭해 줬는데 지금은 10만 원이다 라고 하는 거죠. 정부 매칭금이 2배. 그래서 2022년부터 2배로 확대가 됐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저소득층 아동이 나오죠. 저소득층 아동의 밑줄 치시고요. 그렇습니다. 자산영성 지원 사업은 모든 아동에 다 해주는 게 아니에요. 저소득층 아동에게 해주는 거죠. 사회 진출 시 필요한 자립자금 마련 지원 맞습니다. 드림스타트는 여러분들이 많이 봤으니까 아실 것 같아요. 취약계층 아동에게 끊고 건강, 기초학습, 그러면 교육이죠. 그 다음에 사회성 함양, 부모 양육 지도 등 맞춤형 통합 서비스를 제공하는 게 드림스타트 사업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4번째 아동수당입니다. 아동수당은 2022년부터 몇 세 미만? 오케이, 8세 미만. 아동복지법의 8세 미만은 만 8세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8세 생일이 도래하기 전까지 주는 거니까 만 8세 미만이라고 생각하셔도 돼요. 아동 양육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기에 만 18세 미만, 아이고, 만 18세 미만까지 아동수당을 주면은 우리나라 재정 힘들어져요. 만 18세 미만이 아니라 만 8세 미만이라고 해도 돼요. 만 8세 미만의 아동에게 정기적으로 현금을 지급한다. 아동 1인당 월 10만 원 지급하고 있죠. 자, 그 다음에 영아수당이 생겼죠. 2022년에 영아수당이 생겼는데 그 영아수당은요. 오케이, 2세 미만, 만 2세 미만까지 법에는 50만 원. 그러니까 아동수당에 추가로 아동수당도 주고 이것도 주는 거예요. 추가로 50만 원을 지급하는데 지금 현재는 30만 원을 지급하고 있다. 그래서 단계별로 50만 원까지 올라갈 계획이다. 이렇게 알고 계시면 됩니다. 자, 영아수당까지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9번의 답은 4번이 틀렸죠. 만 18세 미만이 아니라 만 8세 미만으로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10번 문제 들어갑니다. 고려시대 구빈제도. 여러분들이 이제 한국사를 공부하시는데 한국사에서 이런 부분들까지는 좀 많이 공부를 하시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우리 사회복지 쪽에서는 고려시대, 조선시대 이런 구율제도라고 하죠. 구율제도 이런 것들이 이제 출제가 되거든요. 그래서 제가 근대 이전의 역사도 잘 나오니 기출문제를 중심으로 잘 공부해 주세요 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자, 사창이 있습니다. 제가 사창은
자, 조선시대의 삼창제도 해봐요. 시작. 의창, 상평창, 사창. 이렇게 해서 이 사창이 민영의창제도라고 그랬잖아요. 자, 1번 민영의창제도. 민영의창제도. 제도로서 이건 조선시대예요. 그래서 답이 1번. 그래서 답이 1번. 이렇게 정리할 수 있고, 자, 2번 제위보, 3번 해민국, 4번 흑창. 이건 모두 다 고려시대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자, 제위보가 있는데, 뭐 제위보는 두 가지의 기능이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구제의 기능과 이게 구료기관이거든요. 구료기관이에요. 고려시대예요. 구제 기능과 환자를 치료하는 그 두 가지의 기능이 있었던 게 제위보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해민국입니다. 해민국, 뭐 여러분들이 많이 이제 좀 이렇게 익숙한 단어가 해민서잖아요. 그래서 해민국은 그렇죠, 병자를 치료하는 그러한 기관, 관서였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흑창입니다. 흑창은 당연히 이제 진율기관인데 이 고려의 흑창이 나중에 의창으로 계층이 되잖아요. 그래서 이거는 구휼기관, 진율기관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10번에 2번, 3번, 4번은 고려시대 이야기고요. 제위보, 흑창, 그 다음에 하나 해민국 이런 것들은 고려시대고, 사창은 조선시대의 민간의창제도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습니다. 자, 답은 1번입니다. 이제 11번 문제 들어갑니다. 11번 문제는 연대별로 제정된 사회복지 관련법이 바르게 짝지어진 것은입니다. 제가 이거 몇 년대에 쭉 법 나오고 몇 년대에 쭉 나오고 이런 거 출제될 수 있습니다 라고 말씀드려서 제가 이제까지 기출되었던 문제들, 출제되었던 문제들을 위주로 정리를 해 놓으시면 도움이 되실 겁니다 라고 말씀을 많이 드렸는데요. 자, 1번 60년대입니다. 60년대 생활보호법은 1961년, 군인연금법은 1963년, 1번이 60년대 맞습니까? 맞습니다. 제가 군인연금은 공, 군, 사, 국, 공, 군, 국사 하면서 연도까지 다 적어드렸잖아요. 그래서 그것을 잘 적어놓으신 분들은 그렇죠. 60년대라는 걸 군인연금법 알 수 있을 겁니다. 답은 1번이고요. 자, 2번 사회보장에 관한 법률이 있습니다. 이 사회보장에 관한 법률은 1963년입니다. 1963년. 제 기억으로 전문 7개조, 그러니까 아주 짧은 법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이게 이제 1995년에 사회보장기본법으로 발전이 돼요. 그래서 1963년에 사회보장에 관한 법률이 제정됐다. 이번 처음 나온 거 이거. 자, 그 다음에 모자복지법 따라해봐요. 저는 예전에 이렇게 외웠는데 모자 89 시작. 모자 89 이렇게 외웠어요. 모자 89 1989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80년대 2번은 그럼 틀렸죠. 그 다음에 3번 사회복지사업법은 많이 아시죠? 1970년. 사회복지공동모금회법은요, 그렇죠, 1999년에 사회복지공동모금회법. 노인복지법은 81년, 이건 많이 나왔던 거고요. 사회보장기본법도 많이 나왔던 거죠. 1995년이요. 그래서 1990년대에 노인복지법이 틀린 거예요. 그래서 2번, 3번, 4번은 연결이 잘못돼 있고요. 자, 1번만 잘 돼 있어요. 그래서 1번이 답이 된다. 이거는 여러분들의 노력이에요. 여러분들이 연도하는 것은 좀 정리를 잘 해 놓으시고요. 그 국가직에도 이게 나왔어요. 순서대로 나이라는 거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연도 문제를 안 외우면 한 문제가 날아가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거의 나오니까. 그래서 연도 외우는 거 등한시하지 마시고 자주 쳐다보시면 되고요. 제가 나중에 이제 2022년 것도 업데이트해서 자료 또 올려놓을 거예요. 우리나라 역사에서 출제되었던 그 내용들, 그래서 지금 자료에 올라가 있는데 제가 올해 걸 또 업데이트해서 또 올려드릴 테니까 그걸 출력해서 꼭 봐주시기 바랍니다. 자, 11번의 답은 1번이고요. 12번 문제 들어갑니다. 좀 이따 지울게요. 자, 12번 문제는 조지아 윌딩이 제시한 사회복지 이념에 대한 설명인데요. 옳지 않은 것은입니다. 자, 제가 그랬어요. 윌렌스 길르보나 조젠 윌딩이나 에스핑 앤더슨이나 이 셋 중에 하나가 출제될 확률이 있다. 그래서 윌렌스 길르보가 압도적으로 많죠. 압도적으로 많지만 이번에는 조지아 윌딩이 나왔어요. 자, 조지아 윌딩의 사회복지 이념에 대한 설명인데요.
반집합주의 밑줄, 2번 페이비안 사회주의 밑줄, 3번 소극적 집합주의 밑줄, 4번 마르크스주의 밑줄 치면 됩니다. 자, 1번에 보면 국가의 개입이 시장 경제의 효율성을 떨어뜨린대요. 저해한대요. 그래서 불평등을 완화하려는 복지국가에 찬성하지 않는다. 1번 지문은 너무 많이 나왔던 거죠. 1번 지문은 여러분들이 아주 그냥 익숙할 거예요. 반집합주의 맞아요. 그 다음에 2번 지문. 2번 지문도 많이 나왔던 거예요. 평등, 동그라미, 공동체, 동그라미, 이익을 강조하며 불평등을 완화하려는 국가의 개입을 지지한대요. 이 불평등을 완화하는 것이 바로 평등추구라고 말씀드렸잖아요. 평등을 추구하기 위해서 국가의 개입을 지지하는 거라니까요. 그게 바로 뭐다? 페이비안 사회주의예요. 이것도 많이 나왔던 거고. 그 다음에 세 번째, 소극적 집합주의는 그 다음에 가로. 같이 읽으세요. 시작. 시장을 중시하며. 여기까지 맞아요, 틀려요? 맞죠? 소극적 집합주의는 시장 중시해요. 이게 중도 우파잖아요. 그래서 시장을 중시해요. 그 다음에 같이 자본주의 체제의 조절 능력을 믿어 복지국가에 반대한다. 여기가 틀렸네요. 이 뒤에가 틀린 거잖아요. 뒤에가 자본주의 체제의 조절 능력을 믿네요. 자본주의가 알아서 조절한다. 조절할 수 있으니까 뭐 복지국가 안 해도 돼. 국가의 개입 필요 없어. 라고 하는 거잖아요. 이거는 뭐예요? 반집합주의죠. 그래서 3번 지문은 반집합주의다. (1994년에) 재분류를 했을 때 이게 이제 신우파와 유사하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신우파, 반집합주의는 복지국가에 대한 반대 입장이에요. 자, 그 다음에 네 번째 들어갑니다. 마르크스주의는 시장경제 부정하나요? 네, 맞습니다. 이게 다른 말로 하면 자본주의 부정이거든요. 자본주의를 부정하고 끊어주세요. 불평등을 자본주의 체제의 붕괴로 해결할 수 있다고 믿으며 해서 끊어주세요. 그러니까 여기서 중요한 단어가 뭔지 아세요? 자본주의 붕괴예요. 자본주의 붕괴. 마르크스주의 하면 생각나는 게 자본주의 붕괴론, 프롤레타리아 혁명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자본주의가 붕괴되어야 불평등이라는 것은 해결될 수 있다. 왜? 자본주의 문제가 불평등이니까. 그래서 붕괴되었을 때 불평등은 해결되고, 그러면 자본주의 붕괴되고 뭐 하자는 건데요? 공산주의. 자, 그리고 복지국가에 반대한다라고 했어요. 복지국가 반대하는 입장 맞죠? 네. 자, 들으세요. 복지국가라고 하는 녀석을 보니 자본주의 체제를 유지하기 위한 수단이다. 복지국가라는 녀석을 보니 자본주의 체제를 유지하게 하는 것에 방어하기 위한 거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본주의 붕괴론을 이야기하는 마르크스주의는 복지국가에 대해서 부정적인 입장을 가질 수밖에 없어요. 이 4번 지문에 대해서 질문하신 분이 있어요. 시험 끝나자마자. 그래서 제가 조금 더 설명했고요. 자, 12번의 답은 3번. 이렇게 정리할 수 있습니다. 자, 이념에 대한 문제 어렵게 뭐 생각하지 마시고 여러분들이 했던 대로 그냥 정리 잘 하시면 문제 풀 수 있어요. 자, 13번 문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사회구성주의에 기반한 사회복지 실천 관점 13번 별표. 13번 별표. 사회구성주의에 기반한 사회복지 실천 관점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고른 것은 이론서에 보면 가족치료 모델 끝쪽에 사회구성주의, 그 다음에 이야기치료 이런 것들이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제 사회구성주의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고 이 문제를 보면 좀 보이거든요. 자, 보세요. 제가 이론 수업할 때 사회구성주의 관점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럼 첫 번째 썼던 게 뭐냐면 개인의 주관적인 견해. 클라이언트를 할 수 있겠죠. 주관적인 견해를 중시해요. 자, 그러면 반대말이 뭐죠? 객관적이에요. 그래서 니은 지문을 보면 과거의 객관적 실체와 사실관계 파악이란 게 있거든요. 이거 중요하지 않아요. 자, 두 번째 해석주의예요. 질적이에요. 여러분, 제가 조사할 때 해석주의 반대가 실증주의다 이렇게 말씀드렸거든요. 그래서
해석주의, 질적 이런 것들이 바로 사회구성주의 관점과 연관성이 있거든요. 그 다음에 세 번째, 그럼 이렇게 연결해서 봐보세요. 여러분들이 알다시피 질적 연구는 대화를 합니다. 그죠? 양적 연구는 숫자, 통계를 돌립니다. 따라서 여기는 클라이언트, 실천 관점이니까 즉 개인과의 대화를 통해서 그 개인의 경험의 의미를 파악하는 것이 사회구성주의 관점이에요. 요 세 가지 아시면 됩니다. 요 세 가지가 제일 중요한 거예요. 자, 그러면 보세요. 개인의 주관적인 견해를 중시한다 그랬으니까 객관적인 관점 이런 게 나오면 X가 되겠죠. 이해되시죠? 오케이. 여기 해석주의의 반대가 뭐라고요? 실증주의라고 했잖아요. 실증주의. 이거 나오면 안 되겠죠? 거기 보면 사실관계 파악이란 게 있어요. 사실관계 파악. 실증이라는 것이 사실관계를 파악하는 것이에요. 자, 이런 것들이 나오면 실증주의와 연관성이 있기 때문에 틀린 거예요. 이렇게 정리하시면 된다니까요. 오케이. 자, 그러면 기억 지문 들어갑니다. 외적으로 동일한 현상도 끊어주세요. 그 다음 같이 읽어야 돼요. 시작. 개인의 믿음, 전통, 관습 등에 따라 다르게 인식될 수 있다. 다르게 동그라미. 자, 여러분, 사람의 생각이 다 다르죠. 사람의 믿음이 다르죠. 사람의 문화가 달라요. 그러니까 동일한 현상을 볼 때 다 달리 인식해요. 이게 주관성이에요. 이걸 뭐라 한다고요? 주관성이라고 한다고요. 기억에다 주관성을 쓰면 돼요. 자, 지금 기억에 해당되는 내용이 이거예요. 자, 그 다음에 니은, 탈락. 과거의 객관적 실체와 사실관계 파악이 문제 해결의 기초라고 전제한다라고 했어요. 이거는 어찌 보면 실증주의 관점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디귿은 현실에 대한 사회적 구성은 끊어요. 주로 대화를 통해 이루어진다. 가장 중요한 단어가 뭔지 아시죠? 대화예요, 대화. 여기 있잖아요, 대화. 언어적인 측면을 아주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이 바로 사회구성주의거든요. 그래서 현실에 대한 사회적 구성은 주로 대화를 통해서 이루어지고, 자, 노숙인을 제가 연구한다고 생각해 주세요. 그러면 노숙인의 현실이 있어요. 그죠? 서울역에서 사는 현실, 용산역에서 사는 현실, 그 현실에서 사회적인 구성이 있을 거 아니에요. 사회적 구성을 어렵게 생각하지 마세요. 현실에 대해서 노숙인이 생활하는 어떤 구성적인 측면, 그런 것들은 이야기해서 알아낼 수 있어요. 아, 노숙인의 경험이 이런 거구나. 그러면서 경험의 의미를 파악할 수 있는 것이 사회구성주의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끝입니다. 자, 답을 해결했습니다. 기억과 디귿, 답은 2번이 답이 됩니다. 자, 이제 13번 문제 해결했죠? 14번 문제에 들어갑니다. 등간 척도가 나왔습니다. 조사 방법론에 해당되는 문제가 한 문제 출제될 수 있어요 라고 말씀드렸는데 꼬박꼬박 나옵니다. 자, 이 문제는 좀 쉬운데요. 제가 이번에 좀 박스 문제 보면서 조금 놀란 게 다 기억, 니은, 디귿이에요. 리을이 있나요? 리을이 없는 것 같아. 리을이 없어. 다 세 개. 그러니까 얼마나 편합니까? 박스가 4개 있으면 지문 하나 더 읽어야 되는데 박스에 다 기억, 니은, 디귿까지 있어요. 그래서 아이고 출제위원님 고맙습니다. 이렇게 속으로 하면서 시험을 보셨을 것 같아. 여기서 시간이 좀 많이 줄어들거든요. 실제적으로. 자, 기억 뭐예요? 비수량적인 상호 베타적 속성을 나타낸다라고 했어요. 상호 베타가 결정적 힌트 아닙니까? 상호 베타 딱딱 분류되는 거잖아요. 자, 그게 뭔데요? 명목 척도. 시작. 명목 척도. 자, 그 다음에 니은 상호 베타에다 쓰세요. 상호 베타가 분류에 분류. 상호 베타가 분류. 이렇게 정리할 수 있고. 자, 뭐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비수량적이라는 것은 뭐냐? 기온이야? 미온이야? 이거. 이거 이제 숫자 굳이 필요 없잖아요. 기온이야? 미온이야? 전문직이야? 아니면 비전문직이야? 뭐 이런 식으로 나눌 수 있는 거잖아요. 자, 그 다음에 속성들 간에 그 다음 밑줄. 시작. 거리가 일정한 간격,
고를 등자에 사이간자거든요. 등간이 한문으로. 그래서 거리가 일정한 간격, 이게 결정적 힌트잖아요. 이게 등간 척도예요. 자, 그 다음에 디귿의 중요한 건 뭐죠? 절대 영값, 절대 영점이라고도 하죠. 무슨 척도? 비율 척도. 그러니까 기역은 명목 척도고 디귿은 비율 척도가 됩니다. 해당 속성이 전혀 없는 상태인 절대 영값, 절대 영점이 존재한다. 그래서 비율 척도의 사례는 연령이라든지 길이라든지 무게라든지 이런 것들이 여기에 들어간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됩니다. 답은 2번 니은입니다. 자, 그 다음에 15번 문제 들어갑니다. 15번 문제도 이론서를 봤던 분들은 좀 수월할 거예요. 핵심 요약집에도 이게 있거든요. 핵심 요약까지 공부하신 분들은 이걸 풀 수 있었을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막 그 기출문제, 이거 기출문제 거의 없거든요. 이 집단사회복지에서 파펠과 로스만의 세 가지의 모델에 대한 것은 기출문제에 거의 없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조금 공부를 깊이 있게 안 한 분들은 좀 어려웠겠다라는 생각을 해봤어요. 자, 세 가지 모델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번 지문 치료 모델, 밑줄, 2번 치료 모델, 3번 사회적 목표 모델, 4번 상호작용 모델이 나왔습니다. 자, (1번에) 치료 모델이 있는데 자, 잘 생각해 봐요. 집단이 8명이 있어요. 그러면 집단 8명을 치료하는 거예요. 무엇을 수단으로? 그렇죠. 집단 프로그램 하고 있잖아요, 지금. 집단을 수단으로 개인을 치료하는 거예요. 집단이 수단이 되고요. 개인을 치료하는 거예요. 이게 가장 기본적인 명제거든요. 1번 지문 같이 읽어요. 시작. 개인의 치료와 재활을 위한 도구로 끊어요. 집단을 활용한다. 맞습니까? 네, 맞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치료 모델이죠. 여기에서 중요한 단어가 회복이에요. 회복. 개인의 회복. 문제를 당연히 제거해 줘야죠. 자, 문제를 제거해서 예를 들어 중독의 문제가 있다. 그러면 중독의 문제를 좀 제거해서 개인이 회복될 수 있게 해주는 거. 그게 바로 치료 모델이죠. 임상에서 많이 쓰겠죠. 임상에서 많이 써요. 특히 병원 이런 데서 많이 씁니다. 치료 모델은 사회적 기능 수행상에 문제가 있는 개인의 회복을 위해 임상에서 사용된다. 임상의 동그라미. 임상의 대표적인 사례가 어디라고요? 병원.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사회적 목표 모델은 집단 성원에게 기술과 정보를 제공할 목적이 있나요? 그 다음에 교육과 강의를 중심으로 구성하나요? 아니요. 자, 사회적 목표 모델은 민주 시민으로서의 성숙. 민주 시민으로서의 성숙, 개인의 성숙 이런 것을 목적으로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민주 시민이 되려면 사회적인 의식과 사회적 책임 이런 것을 강조하는 것이 바로 사회적 목표 모델이죠. 이렇게. 사회적 목표 모델의 대표적인 사례가 보이스카우트, 두 가지 말씀드릴게요. 사회적 목표 모델의 초기 전통은요, 임보관 운동이었어요. 자, 우리가 이제 집단 사회 사회 효시는 임보관 운동이다 이렇게 배웠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 다음에 임보관 운동 외에 보이스카우트 이런 것들이 사회적 목표 모델의 사례가 될 수 있는 거예요. 거기 나온 대로 집단원에게 기술과 정보를 제공했다. 교육과 강의를 했다. 그런 게 아니고 리더십을 발휘할 수 있게 훈련을 하고, 그죠? 그 다음에 시민, 즉 집단원의 참여 이것을 이끌어내고 이런 것들을 강조했던 것이에요.
그런 것들이 바로 이제 사회적 목표 모델이고, 그렇게 함으로써 사회적인 의식, 사회적인 책임 이런 것들을 가지고 민주시민으로 성숙해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게 사회적 목표 모델의 목적이었다. 자, 네 번째 상호작용 모델이 있어요. 자, 들으세요. 상호작용 잘하게 하는 게 목적이어서 좋은 대인관계 형성이에요. 좋은 대인관계 형성하게 하는 것이 상호작용 모델의 목표예요. 그러면 중요한 단어가 뭐죠? 공생이에요. 공생. 공생의 동그라미. 자, 상호적 관계의 밑줄. 상호적 관계가 서로 간의 관계를 이야기하는 거니까 집단 성 간의 공생적이며 상호적인 관계를 통해 문제 해결하는 데 초점을 둔다. 그 문제 해결이 뭐냐면 좋은 대인관계 형성이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돼요. 이게 목적이에요. 자, 그러면 치료 모델의 목적은 뭐예요? 여기요. 개인 치료가 목적이죠. 이게 목적이 되는 거예요. 자, 정리가 됐죠? 자세한 내용은 여러분들이 이론서라든지 핵심 요약 강의 여기에 보시면 됩니다. 답을 해결했습니다. 답은 3번이 답이 됩니다. 실천 기술에 해당되는 겁니다. 여러분, 국가직 때도 집단이 나왔어요. 집단 사회복지 실천의 과정, 단계가 나왔고 이번에는 모델이 출제됐습니다. 집단에 관심을 가져야 됩니다. 집단의 문제가 가족보다 더 이제 많아지기 시작했어요. 자, 그 다음에 16번입니다. 사회복지 실천의 기록 유형에 대한 겁니다. 문제 중심 기록, 이야기체 기록, 과정 기록, 요약 기록이 있습니다. 네 가지의 기록 세트가 있는데 1번 보겠습니다. 문제 영역을 목록화하여 각 문제에 대한 주관적 정보, 서브젝티브 인포메이션, 객관적 정보, 오브젝티브 인포메이션, 사정, 어세스먼트, 플랜, 계획입니다. 그래서 SOAP식 구성은 바로 문제 중심 기록이라고 했어요. 문제 중심 기록이라고 했어요. 제가 이론 시간에 문제 중심 기록은 SOAP만 알아놓으세요.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SOAP, 비누잖아요. 그래서 우스갯소리도 이런 말도 했잖아요. 그래서 문제 중심 기록은 비누, 문제 중심 기록은 비누 이런 식으로 외워라 그런 말도 했던 거 기억나는데 아무튼 SOAP 나오면 문제 중심 기록. 답은 1번이네요. 옳은 거 찾기니까. 자, 2번 지문 들어갑니다. 이야기체 기록은 사회복지사와 클라이언트 간에 있었던 모든 일들을 대화 동그라미. 자, 대화 형태. 그럼 이거를 직접 인용이라고 하거든요. 직접 인용. 이렇게 딱 쳐서 따옴표 쳐가지고 하는 거 직접 인용으로 쓰는 거거든요. 그러면 대화 형태니까 진짜 길어질 거 아닙니까? 상세할 거 아닙니까? 이것은 과정 기록이에요. 이야기체 기록이 아니라 과정 기록이라고요. 실천 과정을 있는 그대로 기록하는데 대화 형태로 많이 쓰거든요. 그래서 과정 기록입니다. 이야기체 기록 아니에요. 자, 이야기체 기록은 이야기하듯 기록하는 거예요. 상대방에게 이야기하듯 기록하는 거죠. 그래서 클라이언트의 상황 땡땡, 클라이언트에 제공되는 서비스 땡땡 하면서 상대방에게 이야기하듯이 쓰는 거예요. 그런 것들이 바로 이제 이야기체 기록이라고 합니다. 자, 이것을 좀 헷갈리시면 이렇게 외우셔도 된다니까요. 거기에 보면 모든 일을 대화 형태로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대화가 나오면 과정 기록 이렇게 정리하셔도 돼요. 자, 2번 지문입니다. 2번 지문의 중요한 거는 핵심 내용입니다. 핵심 내용의 밑줄. 정보 수집을 통해 얻은 자료를 선택하여 핵심 내용을 중심으로 기록한다. 이게 뭐예요? 오케이, 요약 기록이죠. 핵심만 넣으니까 핵심만 넣으면 이건 요약 기록이 되는 거예요. 4번 지문은 거기 제일 중요한 게 제가 이론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슈퍼바이저의 코멘트 나온다. 슈퍼바이저의 코멘트 나오면 과정 기록이라고 그랬죠. 슈퍼비전용으로 활용할 수 있는 게 과정 기록이니까. 그래서 사회복지사의 성찰과 슈퍼비전을 위해 끊어요. 면접 내용과 슈퍼바이저의 코멘트 부분을 구분하여 기록하는 것은 이거 과정 기록이 되겠습니다. 자, 오답 노트 2번하고 4번은 그렇죠. 2번하고 4번은 과정 기록이고 그 다음에 3번은 요약 기록이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자, 16번의 답은 1번이 되고요. 17번 문제에 들어갑니다. 사회보장급여 이용 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상 시, 군, 구, 지역사회 보장계획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른 것은 입니다. 제가 이번 시험에서
법령의 문제가 많이 나왔다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이 법률의 문제가 두 문제가 출제가 됐거든요. 두 문제가 출제됐어요. 그래서 이것도 좀 이례적인 거예요. 자, 기억 보면 시군구 사회생활보장위원회 심의한다. 틀린지 아시죠? 이런 거 있지도 않아요. 자, 시군구 생활보장위원회는 기초생활보장 기본법에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있는 거고, 자, 여기에서 심의하는 것은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지역사회보장협의체에서 심의한다. 오답 노트 해드리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니은 지역사회보장에 관한 계획은 몇 년마다 수립하죠? 오케이. 지역사회보장계획 몇 년마다? 4년마다. 4년마다 이거 하나 있다고 그랬잖아요. 지역사회보장계획 몇 년마다? 4년마다. 니은 맞고. 시군구의회를 보고처. 자, 봐요. 시군구의회 보고를 했어요. 자, 이것을 거쳐서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제출합니까? 그러면 시도지사는 가만히 있는 거, 시도지사는 투명인간이에요? 아니죠. 시도지사에게 제출해야죠. 시도지사에게 제출해야죠. 자, 그리고 이제 시도에서 시도계획을 짜서 시도사회보장위원회 심의를 거쳐 시도의회 보고를 거쳐서 똑같이 할게요. 시도의회 보고, 시도의회 보고를 거쳐서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낸 거예요.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는 거예요. 알았죠? 제가 보텀업이라고 했잖아요. 시군구에서 시도로, 시도에서 보건복지부로 올라간다 그랬으니까 시군구의회 보고를 거쳐서 시도지사에 제출하고 시도의회 보고를 거쳐서 보건복지부 장관에 제출한다. 이 정도 알아놓으시면 되겠습니다. 자, 답을 해결했습니다. 답은 니은 하나 맞아요. 기억 오답 노트는 지역사회 보장협의체에서 심의하고요. 디귿 같은 경우는 이게 오답 노트가 되겠습니다. 자, 되셨죠? 자, 이제 18번 문제 들어갑니다. 답은 2번이었고요. 18번 문제는 기초연금법의 문제인데 제가 이런 말씀 많이 드렸어요. 기초연금하고 노령연금은 다르다. 기초연금은 공공부조고 노령연금은 국민연금이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모의고사 볼 때 실수하신 분도 좀 있었는데 이거를 구분할 수 있으면 이 문제 답은 빨리 풀어요. 노인에게 안정적인 소득 기반을 제공하는 거고요. 노인의 생활 안정을 지원하고 복지를 증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해요. 네, 기초연금법의 목적이에요. 자, 그 다음에 노령으로 인한 소득 감소를 보전하기 위해서 국민연금 급여 유형 중에 하나다? 아니라니까요. 국민연금 급여 유형 중에 하나가 아니라 노령으로 소득 감소를 보전하기 위한 공공부조 중 하나다 그래야죠. 공공부조 중에 하나다. 예, 공공부조. 국민기초생활보장, 기초연금, 장애인연금, 의료급여법, 주거급여법, 긴급복지지원법 이런 것들이 다 공공부조법이잖아요. 자, 그 다음에 3번. 여러분 3번은 뭐 최근에 시험에도 나왔었잖아요. 그죠? 공무원이라든지 사립학교직원이라든지 군인이라든지 별정우체국 직원이라든지 직역연금을 받는 분들은 기초연금이나 장애인연금을 지급하지 않는다고 말씀드렸죠. 공무원연금법에 따른 퇴직연금을 받는 사람에게는 지급하지 않는다만 밑줄. 지급하지 않습니다. 지급한다 그럼 틀리겠죠. 지급하지 않습니다. 기존연금액은 그 전년도에 기존연금액에 대통령령으로 정한 바에 따라 전국 소비자 물가 변동률을 반영하여 매년 고시한다. 여러분이 알다시피 기존연금액이 조금씩 몇천 원씩 올라요. 왜 올라요? 물가가 상승하니까. 이번에 또 물가가 많이 올랐잖아요. 그러니까 아마 내년에는 더 오를 거예요. 이걸 감안해서 기존연금액을 매년 고시하고 있어요. 매년 고시한다. 매년의 동그라미 당연한 거 아니에요? 매년 조금씩 올라야 되니까. 자, 4번 집은 맞습니다. 자, 그 다음에 답은 2번이고요. 이거 쓰면 돼요. 공공부조 중에 하나입니다. 기초연금은
자, 제가 아까 노령연금을 말씀드렸잖아요. 노령연금. 노령연금은 국민연금이에요. 국민연금 급여에 들어가죠. 네. 됐습니다. 19번 문제 들어갑니다. 제가 한 문제 더 나왔다고 그랬잖아요. 바로 이게 그거예요. 사회보장급여 이용 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상 시군구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아까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심의한다고 그랬잖아요. 시군구 지역사회보장협의체가 심의 자문하는 업무네요. 명시되지 않은 것은입니다. 자, 1번 시군구 사회보장급여 제공에 대한 거. 다 가장 기본적인 거 아니에요? 법명이 사회보장급여 제공이잖아요. 법명이. 그래서 사회보장급여 제공에 관한 사항 심의 자문하고요. 시군구 지역사회보장 지표에 대한 것도 심의 자문합니다. 지역사회보장에 대한 지표들이 많이 있을 거예요. 우리가 보통 지표라 하면은 이제 통계치 이런 것들을 이야기하는 거니까 그런 지표에 대한 것도 심의 자문을 하고, 그 다음에 시군구 사회복지시설 평가기준 제정 아니죠. 여러분, 시군구 협의체에서 평가 기준을 제정하겠습니까? 아니죠. 평가 기준 제정까지는 않습니다. 시설 평가 기준이요. 시설 평가 기준을 제정하는 것을 심의하고 자문하지는 않는다. 3번 질문 탈락. 읍면동 단위 밑줄. 읍면동에도 지역사회보장협의체가 있다 없다? 있다. 읍면동 단위 지역사회보장협의체 구성 운영에 관한 사항. 여러분, 시군구 아래에 읍면동이 있어요. 그러니까 읍면동, 쉽게 말하면 동보장협의체를 하는데 동보장협의체의 운영을 어떻게 할 것이냐, 동보장협의체의 구성을 어떻게 할 것이냐를 바로 위에 있는 시군구에서 심의하고 자문해 준다는 거예요. 아셨죠? 네, 4번 질문 맞고 법조문에 있는 그대로 냈어요. 지금 이 출제위원이. 근데 3번은 없어요. 3번은 그게 없다. 3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자, 정리가 됐죠? 거기에다가 두 가지만 더 써보세요. 거기에다가 두 가지만. 심의 자문하는 것이 두 가지 더 있거든요. 시군구 지역사회 보장계획 수립 시행 평가 사항. 시군구 지역사회 보장계획의 수립에 대한 부분, 시행에 대한 부분, 평가에 대한 부분도 심의 자문을 합니다. 자, 그 다음에 하나 더. 시군구 그냥 사회보장이라고 쓰겠습니다. 시군구 사회보장 추진. 요 두 가지를 추가로 더 넣어주시면 돼요. 그러니까 시설 평가 기준을 제정하는 것은 빼버리시고, 그건 없으니까 그건 신경 쓰지 마시고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됐습니다. 마지막 20번. 마지막 20번은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 규칙 별표. 자, 여기에 따른 후원금 관리가 나왔다고 그랬죠. 후원금 관리. 후원금 관리 방법에 옳은 것만을 고른 것은, 여러분이 그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 규칙은 법제처에서 치거나 구글에서 치면 바로 검색이 됩니다. 그래서 쭉 내용이 나오는데 거기에 보면 예산도 나오고 재무회계 규칙이니까 예산도 나오고 결산도 나오고 하거든요. 1급 시험에서는 예산도 나오고 결산도 나오는데 거기까지는 들여다보지 마세요. 너무 머리 아파요. 그러니까 후원금에 대한 부분이 시험에 출제될 수는 있겠다. 저는 이거 끝나고 나서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후원금 관리에 대한 부분들은. 근데 조금 이례적인 건데 뭐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 지문들이 좀 나와서 그나마 다행이었다라고 생각을 해요. 거기 안에 보면 막 숫자가 엄청나게 많거든요. 그 숫자까지 내버리면 맞출 사람이 거의 없어요. 많이 틀리겠죠, 당연히. 숫자가 복잡하게 많으니까. 그래서 후원금 관리에 대한 정도만 아시면 될 것 같다. 이렇게 팁을 드리고요. 거기 사회복지법인 사회복지법 재무회계 규칙을 보면 제4장의 2, 제4장의 2가 바로 후원금 관리에 대한 부분인데요. 나중에 이제 기출문제집 나오면 해설 보시면 그 부분을 제가 다 통째로 넣어 드릴 거예요.
자, 기역, 니은, 디귿 또 3개잖아요. 박스는 다 3개였어요. 기역, 니은, 디귿. 근데 앞으로 3개 나온다? 천만에. 앞으로는 기역, 니은, 디귿, 리을이 나와요. 이거는 거의 이례적인 거라니까요. 이번에 지방직은 이례적인 것들이 좀 있어요. 자, 기억 들어갑니다. 사회복지시설 거주자가 받은 개인 결연 후원금은 끊어주세요. 자, 제가 시설에 거주하고 있어요. 그런데 저한테 개인 결연 후원금이 들어왔어요. 가능합니다. 들어올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장애인이 제가 정신질환으로 인해서 관리 능력이 없어요. 그 후원금을 관리할 수 있는 능력이 없어요. 그러면 누가? 그 다음에 그쵸, 시설장이 해주죠. 시설장이 해주죠. 사회복지시설의 장이 관리할 수 있다. 맞을까요? 당연하죠. 급여 들어오잖아요. 급여. 국가로부터 급여 들어온 거. 그것도 시설장이 관리하거든요. 그래서 후원금도 시설장이 관리할 수 있어요. 맞습니다. 니은 지문은 연 1회 이상 해당 후원금의 수입 사용 내용을 여기서 끊어요. 후원금을 낸 법인단체 개인에게 통보한다. 자, 이 규칙에 보면 통보해야 된다 이렇게 돼 있는데 통보한다도 맞겠죠. 그래서 되게 이제 이런 것들은 통보할 때 우리가 그 소식지라고 있잖아요. 소식지. 그 소식지에 이제 넣어서 하는 경우가 많아요. 기관에서. 자, 여러분들이 후원금을 내셨어요. 그러면은 후원금을 받은 기관에서 우리 기관은 후원금 수입이 이렇게 됐고요. 이것을 어떻게 썼습니다. 라고 하는 것들을 법인에서나 단체에게나 아니면 개인에게 통보해야 된다는 겁니다. 아셨죠? 오케이. 이거 최근에 신설된 건데 알아놓으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디귿 지문 들어갑니다. 후원금의 수입 및 지출을 여기서 끊어요. 자, 이것도 재정이거든요. 그죠? 재정이에요. 그러니까 세입, 세출, 예산으로 편성해서 사용해야 됩니까? 네, 맞습니다. 자, 봐보세요. 후원금이 들어왔어요. 그러면 이건 세입이에요. 그죠? 후원금을 썼어요. 그럼 이건 뭐예요? 세출이에요. 그래서 세입과 세출 예산으로 편성해서 사용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후원금이라고 하는 것은 되게 단기적으로 후원하는 분도 있지만 장기적으로 쭉 후원하는 분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예산이라고 하는 것은 미리 예측해서 세우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번에 작년에 후원금이 얼마 들어왔는데 내년에도 후원금이 얼마 들어와서 이렇게 쓸 수 있을 것 같다. 그걸 이제 후원이 끊어지지 않게 쭉 유지를 해야 되겠죠. 기관에서는. 그래서 후원금의 수입과 후원금의 지출은 세입과 세출 거기에 딱 편성해서 사용해야 됩니다. 안 그러면 인마이 포켓이 되는 거예요. 안 그러면 이거 횡령이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해야 투명할 거 아닙니까? 그래서 기역, 니은, 디귿이 다 맞는 지문이에요. 이해되셨죠? 답은 4번이 답이에요. 자, 여기까지 모두 진행했습니다. 지금 1시간 25분 정도 했는데요. 총평까지 해서 해설은 1시간 한 10분 정도 한 것 같습니다. 좀 제가 디테일하게 좀 해드리려고 노력을 했어요. 여러분들이 이제 자세한 것은 나중에 이제 기출문제집 나오면 거기 이제 해설도 한번 읽어보시고 여러분들이 공부하는데 좀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시험에 점수가 잘 나온 분도 있을 것이고 점수가 좀 잘 안 나온 분도 있을 거예요. 자, 두 가지를 말씀드릴게요. 잘 나온 분은 이제 면접 준비 바로 하세요. 면접 준비 바로 해서 지방직은 면접의 일정이 짧아요, 여러분. 그러니까 빨리 준비하시는 게 좋아요. 그런데 이제까지 공부했는데 바로 공부하라고요? 좀 짜증내시겠지만 한 2주 정도는 쉬어요. 이제 합격자 발표까지는 한 달 정도 남았으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물론 빨리 발표한 데도 있더라고요. 빨리 발표한 데도 있지만 두 지역, 저기 호남 지역이던데 나머지 거의 지역은 거의 7월 20일 정도 전후로 해서 발표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2주 정도는 조금 쉬시고 좀 워밍업을 하시고 그 다음에 잘 나오신 분들은 바로 이제 면접 들어가시면 되고요. 참고적으로 이제 6월 24일 날 제가 면접 설명회를 합니다. 그래서 좀 관심이 있는 분, 좀 내가 그래도 점수가 잘 나왔는데 어떻게 하는지 좀 궁금하다 그런 분들은 학원에 오셔서 들으셔도 되고 그것을 제가 강의한 부분은 촬영을 해서 캐스트 영상에 올려드릴 거거든요. 그래서 그거 한번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두 번째, 시험을 잘 못 보신 우리 수험생분들은
희망을 잃지 마세요. 용기를 잃지 마시고 다시 한 번 더 도전할 수 있는 그 용기가 좀 필요하다. 내년에 채용 시장이 좀 이렇게 모르겠어요. 좋을지 안 좋을지. 이번에는 한 2,400명 정도 뽑은 걸로 알고 있는데 내년에는 2,000명 이상은 뽑을 것 같아요. 2,000명 이상은 뽑을 것 같은데 여러분들에게 이제 또 기회가 또 주어질 수 있잖아요. 행정법을 공부하시느라고 힘드셨잖아요. 근데 이제 행정법을 어느 정도 공부하셨기 때문에 내년에는 수월해도 훨씬 수월합니다. 행정법에 대한 고민을 좀 내려놓으셔도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나 행정법 하기 싫어해서 포기하신 분도 있긴 있을 것 같아요. 그러지 마세요. 행정법은 시간이 약이에요. 그래서 어느 정도 이게 시간이 지나면 행정법은 점수가 높게 쭉 나타나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마지막까지 잘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한 번 더 once more 한 번 더 해보게요. 한 번 더 해봐서 저와 함께 노력해서 메가 공무원에서 여러분들이 좋은 결실이 좀 이렇게 있기를 바랍니다. 2022년 뿐만 아니라 2023년을 준비하시는 수험생 여러분들이 꼭 소개 목표를 잘 달성해서 여러분들의 뭐랄까요? 꿈? 여러분들의 어떤 직업? 이런 부분에 대해서 더 이상 고민이 없도록 여러분들이 하루속히 좋은 일들이 많이 있길 바랍니다. 자, 여기까지 해설 특강이었고요. 언제든지 궁금한 거 있으시면 질문 게시판에 올려주세요. 그러면 제가 거의 매일 들어가고 있으니까 제가 답변을 직접 달고 있고요.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열심히 하십시오. 수고하셨습니다.